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자를 좀 썼습니다. 자, 이론 뿌기기 44번째 시간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찬 계약 성립, 527조부터 534조까지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 정한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는데 사고의 통상의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게 있었죠.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는데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을 때 이때는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이렇게 있었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고요.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었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교차 청약이 한 계약 성립, 동일한 양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 그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있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요건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것. 그래서 계약은 무효. 그런 사정을 어느 일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요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여. 여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었죠.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자, 동시항변권 개념 아시죠? 요건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성 채무가 생길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효과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연체 책임, 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소송상으로는 주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고 동자상 X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동시행 관계인 것 아닌 것 구별할 때 아닌 것들 암기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제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은 성립했으나 그래서 양당사자의 채무가 발생했으나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한 경우에 상대방의 반대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 미리 이행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반면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죠. 두 가지. 채권자 귀책 사유로 채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쌍무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독특한 계약이 하나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매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갑이 대금은 병에게 지급. 이렇게 내가 물건을 넘겨줄 테니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을이 이거를 수락을 합니다. 알았다. 이렇게. 그러면 계약은 각과 을이 했지만 대금 청구권은 병이 행사하게 되죠. 을은 각과의 약속에 따라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계약 당사자는 각과 을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고요.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부르고요. 낙약자. 이 낙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낙약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될 채무자가 바로 낙약자가 됩니다. 그 다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부르고, 요약자와 요 제3자, 수익자죠. 요약자와 요 제3자,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과 당사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및 당사자 간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관계, 대가관계 부르는 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해 문제다. 자, 일단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제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병존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놈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병존적이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그리고 변제를 위한 공탁이 뭔지 1도 몰라도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번에 추리는 원인관계라고 해서 나왔죠. 보상관계하고 대가관계하고 수익관계가 나왔는데, 아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 부른다고 했고요. 채권자, 즉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수익관계는 뭐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보상관계와 대가관계를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해서 수익자에게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때요, 요약자와 낙약자의 사이의 관계, 요거 보상관계, 이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예를 들어서 요약자가 소유권을 안 넘겨줘. 그럼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돈 못 줘.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542조입니다. 채무자는, 즉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항변, 정당 거절이라고 하죠. 동시 이행의 한명권에서 말씀드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정당한 항변권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즉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나 이행 못해 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요약자도 대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낙약자에게 나 이행 못해 라고 거부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가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첫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당연히 체결이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특약을 해야 되죠. 이걸 제3자 약관 이렇게 부릅니다. 각과리 계약을 하면서 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게 제3자 약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제3자는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특히 2번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예컨대 설립 중 법인 됩니다. 태아 아직 이름 안 지었어요. 이렇게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중에 제3자가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당연히
현존되어 있고,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되죠. 당연한 거고. 계약 당시에는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기억하시고.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채권이 보통이지만 물권도 가능하고요. 아까 계약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너한테 줄 테니 물건은 직접 병한테 줘라. 그럼 병이 물건을 취득하는 거죠. 4번.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 갑이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내가 대금을 안 받을 테니 을 너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말아라. 을이 알았다. 이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맞먹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그 다음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 5번하고 6번을 묶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아까 의무를 면제받는 것도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면제받는 것. 예를 들어서 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분양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하겠죠. 야, 내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조건부 네가 분양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이게 주택분양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분양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첫째, 조건 붙일 수 있죠? 내가 부도나면 이렇게. 그리고 제3자는 권리가 생기는데 의무도 부담하죠? 잔금 납부 의무. 이렇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되는구나.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3자의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 수익의 의사 표시는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5번하고 6번 묶어서 확인하시고 효력이 나왔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일단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을이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다면 병은 을에게 직접 병은 을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지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요약자 아닙니다. 낙약자에게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보통 수익의 의사 표시합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제3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만으로 당연히 수익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익자는 싫다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수익자에게 당연히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수익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는데 당연히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닙니다. 즉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가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고 일단 유효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3번 만약에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제3자는 아직 권리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제3자에게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물어볼 수 있어요. 수익자한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야, 너 돈 받을래 말래? 요 향수라는 건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떤 이익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만약에 수익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돈을 받을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물어볼 수 있고 만에 하나 그 물어본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는 뭐다? 나 수익 안 받을 거야.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문 그대로가 나옵니다.
4번 당연히 제3자 수익에서 표시는 일방적인 거죠. 권리면서 일방적인 거고 재산권입니다. 권리면서 일방적이니까 형성권이죠.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 가능하고 대위, 대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반가로 1번 제3자 수익의사 표시 전에는 당연히 제3자의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도 있고 계약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 541조 539조 규정에 의해서 제3자 권리가 생겼어. 즉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래서 제3자 권리가 생겼어. 그 후에는 요약자든 낙약자든 당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적어도 합의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합의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에서 표시 후에는. 다만 이 541조는 합의로라는 말이 숨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하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설령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를 해서 병에게 권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갑도 을에게 야 빨리 병한테 돈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제3자 권리 변경 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하면서 미리 합의로 제3자 수익의사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유보해 둘 수는 있습니다. 유보해 둘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행을 해야 되죠.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을이.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그럼 세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뒤에서 해제해서 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에 해제했을 때 세 가지 효과가 생긴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 여기서 해제. 해제는요, 요약자가 해야 되죠. 제3자는 계약 해제권이 없어요. 계약 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3자는 해제권이 없다. 그 다음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금이 1억이고 을이 병에게 1억을 주기로 했는데 5천만 원만 준 상태에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을은 일단 5천만 원 준 걸 돌려받아야 되죠.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도 당사자 사이에서 청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령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갑에게 하는 겁니다.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마지막 손해배상 남았죠. 손해는 누구한테 생겼어요? 병한테 생겼죠. 을이 병한테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손해는 병한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뜬금없이 사기강박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민법 총칙의 내용을 더듬어 봅니다.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는 상태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또는 낙약자가 요약자를 사기강박하면 상대방이 사기강박이니까 110조 1항이 적용이 돼서 요약자 또는 낙약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수익자가 만약에 사기강박을 했다. 이때는 요약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자가 요약자를 만약에 사기강박했다. 그럼 요약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기강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자는 110조 2항의 적용을 받아서 낙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10조 3항이 문제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요 110조 3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느냐? 얘한테는 예경이나 해업위한 해당이 안 되죠.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그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이 조금 까다로워요. 동그라미 1번 서로 사기 강박을 한 경우와 동그라미 2번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를 나눠가지고 드디어 동그라미 2번 110조와 연관해서 제3자를 위한 것 결합해서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약 총론 마지막 계약의 해제 해지가 나왔는데요. 계약의 해제 해지는 모두 다 계약이 성립이 됐고요.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소멸시켜요.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따라서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해제 또는 해지 사유. 꿈자리가 사납다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해지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합니다. 계약 이후 발생하는 사유여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해제 또는 해지인데 차이는 뭐냐? 해제는 처음부터 소멸시켜요. 소급 소멸. 해지는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린 걸 해제를 하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 걸 해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돼요. 반면에 해지는 임대차와 같이 계속적 계약에 적용돼요. 즉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거 여기에 적용되는 게 해지예요. 그래서 일단 계약 총론 파트에서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의 해제가 중요하고 우리 시험도 계약 해제에서 주로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해제 개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자, 일방적인 거라고 그랬죠? 이 형성권이죠. 자,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 해제하고 구별해야 되죠. 해제는 일방적인 거라 그랬으니까 단독행위죠. 해제는, 합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양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야 우리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합의를 한 게 합의 해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단독행위인 해제와 계약인 합의 해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거고 이건 합의니까 단독행위에 관련된 민법상 규정 즉 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와 관련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합의 해제 계약은 해제권이 있는 여부를 분문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을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단독행위인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 일단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해제는 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요. 그러나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두 가지 안 되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합의 해제도 계약이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때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에 관해서도 의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다만 묵시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합의해줄 때는 원상 회복 약정 반드시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이 원칙이에요.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합의 해제가 기업 묵시적 합의 해제일 때는, 이때는 원상 회복에 관해서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묵시적 합의 해제한 걸로 봅니다. 또 디귿, 당사자가 합의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그에 관한 합의도 있어야 되겠죠. 4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일방적 해제, 계약이 되고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이거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본 적 있죠? 이거 기억하시고. 5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에 그 합의 해제한 당사자가 다시 만나서 야, 우리 이 소멸한 계약을 부활시키자 라고 다시 약정할 수 있는가? 당연히 계약자 원칙상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해제 개념이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구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합의 해제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권 약관부터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